여보, 당신 맞지?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이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서연은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지혜가 정말 아름답게 컸네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친척 어르신의 위로 섞인 말에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은 딸 지혜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서연은 문득문득 옆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신랑 측 혼주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기쁜 날인데 서연은 서글펐습니다. 15년 남편 없이 보낸 세월이 그만큼이나 됐죠.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떠났던 남편은 결국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돌아왔고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지혜를 키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은 세제에 짓물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딸만큼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혜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결국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키워낸 딸이 마침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저기 강 회장님이 나가시네요. 서연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돈인 강태준 회장은 이 지역에서 대형 건설사를 운영하는 거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급히 로비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다시 들어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은 걸음걸이에 여유와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사부인. 강 회장이 서연을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서연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죠. 그 얼굴, 그 눈빛, 그 체격.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도, 눈꼬리가 처진 것도, 콧날이 오뚝한 것도, 모든 게 15년 전 자신을 떠났던 남편 이민재와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재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그 민재가, 아니 민재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쪽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정우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죠. 강 회장의 소개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서연은 그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정말 당신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정우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 사부인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따님 결혼식이니까요.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강 회장이 정우와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걸음걸이마저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현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다니,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걸까? 눈앞에서 주례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서연의 시선은 자꾸만 신랑 측 하객석으로 향했습니다. 사돈인 강 회장 바로 뒤에 앉은 정우의 옆모습이 보였죠. 곧게 세운 어깨, 턱을 살짝 들고 앉은 자세,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게 남편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서연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인사하셔야죠.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팔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서연은 기계적으로 미소만 지었죠. 그녀의 시선은 계속 하객들 사이를 헤맸습니다. 정우를 찾고 있었거든요. 촬영이 끝나자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정우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서연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죠. 강 회장과 함께 VIP룸 쪽으로 걸어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확인해야 해놓치면 안 돼. 복도를 돌아 피로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우와 강 회장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남편이 맞다면. 서연은 VIP룸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아이고,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이리 오세요.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빈 의자를 빼내며 서연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정우도 예의 바르게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앉으세요, 사모님. 그 정중한 말투와 부드러운 음성이 또다시 서연의 가슴을 찌르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정우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정우가 물을 마실 때 눈을 살짝 감은 뒤 마셨거든요. 그것은 민재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모님? 정우가 서연의 뚫어지는 시선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저 곧 갈비탕과 밥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젓가락을 들었죠.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들어 향을 먼저 맡았습니다. 민재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래, 이 친구야? 쌀밥 냄새가 그렇게 좋은가?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정우는 그저 민망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강 회장이 먼저 상의를 벗자 정우도 자연스럽게 따라 벗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그의 왼쪽 손목에 꽂혔습니다. S자 모양의 화상 흉터. 신혼 시절 뜨거운 된장찌개 냄비를 민재가 손으로 막다가 생긴 바로 그 상처. 서연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정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목에 난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저 잠깐 화장실에. 서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맞아. 내 남편이 맞아. 물 마시는 버릇도, 쌀밥 냄새 맡는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손 약지 손가락의 흉터까지.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죠. 남편이 날 못 알아볼 만큼 내가 변한 걸까? 일단 오늘은 참자.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만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돈, 나중에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강 회장의 표정에 잠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사히 마친 뒤였습니다. 예식장이 서서히 비어가는 가운데 서연은 로비 한쪽에서 강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기다리셨습니까? 강 회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장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그 한정우 대표님 말입니다. 아, 정우? 왜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정우 과거를 물으시죠? 그냥 사돈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셔서요. 강 회장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13년 전이었어요.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현장 인부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하나 섞여 있더라고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강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색도 남루하고 나중에 들어보니 2년째 이곳저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연명하고 있었대요.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요? 네. 의사 말로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강 회장은 그때를 회상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몸은 건설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도구 다루는 솜씨며 도면 보는 능력이며 분명 이쪽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은인이 되신 건가요? 강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크레인 사고가 났죠. 철골이 떨어지는데 하필 제가 그 아래 있었어요. 순간 누군가 저를 확 밀쳐냈는데 그게 바로 정우였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몸을 날려서 저를 구했어요. 대신 정우가 철골에 맞아 크게 다쳤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한정우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천재더라고요. 강 회장의 얼굴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경영, 회계, 심지어 베트남어까지
놀라운 속도로 익혔어요. 3년 만에 제 오른팔이 됐고 5년 뒤에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구해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제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리라고.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회사 대표가 됐죠. 강 회장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혹시 정우를 아시는 겁니까?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아, 그리고 사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정우 대표님께서 언제까지 한국에 계신가요? 일주일 뒤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사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정우 대표님께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사돈 은인이시니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강 회장이 떠난 뒤 서연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죠. 여보, 정말 나를 기억 못하는 거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여보. 내가 꼭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 줄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율무를 볶고 끓이며 정성스럽게 율무차를 준비했죠. 민재가 가장 좋아했던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몇 번이나 맛을 봤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만나는 거야. 호텔 카페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서연은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지혜라는 이름이 떴죠. 지혜야, 신혼여행 잘 보내고 있지?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잘 계시죠? 서연은 순간 울컥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잘 지내지. 너희는 밥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사모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죠. 아, 오셨군요. 앉으세요.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께 들었습니다. 15년 전 베트남 사고로 과거 기억을 모두 잃으셨다고요. 정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15년 전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혹시나 기억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율무차예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에 율무차를 따랐습니다. 정우는 의아해하면서도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이 맛, 어때요? 정우는 다시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표님,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면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우는 창밖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찾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작 나타났겠죠. 15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서연이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거나. 사모님은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침내 결심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고요. 정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왼쪽 손목에 난 화상 흉터. 제가 알아요. 서연이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뜨거운 냄비에 데어서 생긴 S자 화상 자국이죠. 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서연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처음이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정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으로요. 당신이 살았던 집으로.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멀어요? 아니요. 평창동이니까 30분이면 돼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 평창동 언덕길 입구에 들어서자 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이 길이 왠지 낯익은 것 같아서. 정우는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차는 평창동 언덕 아래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라서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이 먼저 걸음을 떼자 정우도 그녀를 따라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이미 움푹 파인 보도블록을 자연스럽게 피해 걷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왼쪽 세 번째 집 마당의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을 올랐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민재와 같이 페인트 칠했던 초록색 대문이 보였어요. 여기가 대표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정우는 천천히 대문을 바라봤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황급히 다가와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 이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열쇠로 대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았다는 겁니까? 네.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정우를 시장통 입구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는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던 곳이에요.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어서 오세요. 어머, 서연 씨 아니에요? 주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서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정우를 보더니 순간 멈칫했어요. 아유, 할머니. 그냥 아는 분이에요. 국밥 둘 주세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테이블 가운데 놓인 양념통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다대기통을 집어들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우는 마치 수십 번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다대기를 떠서 국물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히 3스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깍두기 국물을 2숟가락 떠서 부었죠. 정우는 국을 1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어요. 식성은 기억을 잃어도 그대로네요.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늘 그렇게 드셨어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멈춰선 곳은 동네 놀이터였어요. 여기는 대표님이 자주 오셨던 놀이터입니다. 정우는 그 벤치에 천천히 앉았어요. 바람이 불자 빈 그네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삐걱. 그 단조로운 소리가 정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네 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더 세게 밀어줘. 맑고 높은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으윽. 갑자기 심한 이명이 몰려왔습니다. 대표님. 서연이 놀라 정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희미한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네를 타는 작은 아이, 뒤에서 밀어주는 누군가의 손. 정우는 괴로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도대체 저는 누구였던 겁니까? 서연은 정우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가운데 서 있고 양옆으로 남자와 여자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이건 사진 속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서연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자세히 보세요. 서연이 사진을 정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잖아요. 정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모든 것이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정우의 손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그의 손 안에서 바들바들 떨렸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이었어요. 15년보다 더 이전의 자신이었죠. 이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지혜 고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1년 전쯤이었죠.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자의 손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왼쪽 손목에 시계 차고 계시죠?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예요. 그리고 이 넥타이는 그만하십시오. 정우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정우는 사진과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작은 점, 사진 속의 손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왼쪽 귓불이 약간 큰 것도, 입꼬리의 미세한 비대칭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저에게. 정우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는 힘겹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딸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우는 현실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게 15년 동안 기억 저편에 묻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이민재. 그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정우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민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저는 이민재. 정우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혀끝에서 맴도는 그 음절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25에 만나서 이듬해 결혼했어요. 지혜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너무 기뻐서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죠.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은 건설 현장 기술자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매일 저녁 퇴근하면 지혜를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럼 지혜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만하십시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몇 발자국 물러났어요. 사진은 여전히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죠. 사진 속 남자는 행복해 보입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얼굴도, 당신의 목소리도, 우리가 함께했다는 시간도, 아무것도.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서연은 일어서서 정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다가오지 마십시오. 정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연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15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정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제가 이민재라고 하십니다. 아내와 딸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한정우가 진짜입니까? 이민재가 진짜입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외침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공포,
그 모든 게 정우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이민재예요. 제 남편이고 지혜의 아버지예요.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민재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집을, 이 동네를, 국밥 먹는 습관을, 모든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우는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추억도 사랑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자신 앞에 서 있는데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나눴던 모든 사랑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죠. 잠시만.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우는 사진을 꽉 쥔 채 몸을 돌렸습니다. 놀이터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요. 대표님,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정우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만 나아갔죠.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정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놀이터 출구를 지나 골목길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꽉 쥔 채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한 듯 휘청거리며 걸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어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벤치도 잡지 못하고 그냥 놀이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여보, 민재 씨. 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텅 빈 놀이터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저 멀리서 정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네가 다시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놀이터에는 서연만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주저앉아 우는 여인만이요. 그날 밤 정우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한정우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사진을 펼쳤습니다. 조명 아래 다시 들여다봤죠.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게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는 여자 서연.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소녀. 지혜라고 했죠. 내 딸.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어요. 딸,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니. 정우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서연이 했던 말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이민재예요. 제 남편이고 지혜의 아버지예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한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민재라니.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정우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너는 한정우인가? 이민재인가? 정우가 거울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혼란스러운 눈빛만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5시, 정우는 결국 포기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왜인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차가 도심을 벗어나 공항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정우는 사진을 꺼내 또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룸미러로 정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창백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네. 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탑승 게이트로 가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정우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면세점 앞을 지나며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진열된 물건들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탑승 게이트까지 가시죠, 대표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어요. 탑승 게이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베트남 호치민행 비행기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VN 261편. 한국어 안내 방송이 끝나자 곧바로 베트남어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몸이 굳어졌어요. 베트남어 안내 방송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이 소리, 이 특유의 웅성거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람 앞에서 누군가의 여권을 흔들던 직원의 모습, 호치민행 탑승객은 저쪽입니다라고 외치던 공항 직원의 목소리, 출국용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가족 사진을 쥔 채 불안하게 줄을 서 있던 바로 그날 공항의 풍경이 스쳤어요.
출국장 유리병 너머로 보이던 아침 햇살.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던 말.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끔하게 쩔렸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말. 지켜주지 못한 약속이 마치 벼락처럼 되살아났어요.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죠. 계속. 미계속 15년 전 빗길을 달리는 낡은 버스 안. 창밖으로 베트남의 시골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이민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서연과 지혜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추워 죽겠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현장 막일로 돈을 벌러 온 사람이었죠. 비가 내려 버스 안 에어컨이 과하게 틀어진 데다 한국에서 막 넘어온 기운차 때문인지 감기가 들려 온몸이 나른 듯 보였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두툼한 작업용 점퍼였어요. 이거 입으세요. 제가 젊을 때보다는 추위를 덜 타서요. 아,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이 감기라도 걸리시면.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입어요. 민재는 점퍼를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은 고맙다며 점퍼를 받아 입었어요. 점퍼 안주머니에는 민재의 지갑과 여권이 들어 있었지만 민재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였지만 도로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괜찮겠어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브길을 도는 순간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버스가 전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일어났죠. 민재는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빗물로 불어난 도랑 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살이 몸을 훑고 지나가며 온몸이 휩쓸릴 것 같았죠.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순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전복된 버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혀준 점퍼를 입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청년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젖은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있었어요. 민재의 지갑이었죠. 아, 안 돼. 민재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물살이 몸을 잡아끄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게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점퍼를 입은 청년이 즉사했고 주머니 속 여권 때문에 그가 이민재로 오인되어 사망 처리됐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이민재는 물살에 떠밀려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았죠. 내가 이민재였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연의 얼굴, 지혜의 웃음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서연, 지혜야.
정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소중한 딸이었죠.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 미안하네. 나는 집에 가야 하네. 정우가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정우는 출국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곳만 향했죠. 입국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취소하고 다시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내가 갈게. 내가 돌아갈게. 정우는, 아니, 이제는 민재라고 불러야 할 그는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 택시를 잡았어요. 평창동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재는 뒷좌석에 앉아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기다려, 서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택시는 평창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재의 가슴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님, 급하신 일 있으세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네, 15년 만에 집에 가는 길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가족분들 많이 기다리셨겠습니다. 기사가 말하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서연과 지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지혜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택시는 한강대교 위로 올라갔습니다. 반짝이는 강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 그 순간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옷을 벗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비극이 될 줄 몰랐지. 그러나 그는 곧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택시는 평창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골목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목 입구에 세워주세요. 차가 멈추자 그는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지갑 속 현금을 모두 기사에게 건네고 뛰어내렸습니다. 손님, 거스름 돈. 기사가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움푹 팬 보도블록들, 감나무 있는 집,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자신만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골목 끝, 초록색 대문이 보였습니다. 서연과 함께 페인트 칠하던 그 문이. 서연아, 나왔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평상 위에 앉아있는 서연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문 소리에 놀라 돌아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땀과 눈물에 젖은 남자. 죽은 줄 알았던, 어제 자신을 두고 떠났던 그 남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서연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떨렸습니다. 민재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모든 발걸음이 1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서연아. 민재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기억이.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기억났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결혼식 날도, 지혜가 태어난 날도 모두 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평상으로 올라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점퍼를 벗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너도 지혜도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민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울음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올렸습니다. 고개 들어. 나 좀 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아왔구나. 서연이 오열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별님.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서연이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 민재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붙들 수 없을 것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썹, 코, 입. 서연은 한 번, 또 한 번 만져보았습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진짜 당신이구나. 그래, 나야. 서연아, 나 이민재야. 두 사람의 울음은 점점 더 크게 터졌습니다. 온 마당이 울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람만이 조용히 마당의 빨랫줄을 흔들고 있었죠. 지혜는 우리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잘 컸어. 당신 닮아서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 의사가 됐고 결혼도 했고 이제는 예쁜 가정을 꾸렸어. 그 말에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보고 싶다. 지혜 우리 딸. 곧 돌아올 거야. 신혼여행 갔다가 이번 주에 돌아와. 서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이번엔 정말 기다릴 수 있지? 민재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당의 화분들이 흔들리고 감나무 잎새가 바람에 살짝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진짜 평화였습니다. 집에 왔구나, 당신. 서연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드디어 집에 왔어. 우리 집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작은 미소가 동시에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곧 눈물로 번졌습니다. 행복한 눈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과 민재는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15년 공백을 하나하나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의 찬장, 거실 소파, 낡았지만 소중한 테이블, 손때 묻은 가구 하나하나가 자신의 부재 동안 서연과 지혜가 버텨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지혜 방은 손도 안 댔어. 서연이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엔 지혜의 대학 사진,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프레임에 담겨 있었고 벽엔 오래된 공부 포스터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딸이 공부했겠구나. 민재가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불 켜놓고 공부했어. 엄마 걱정할까봐.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서연아. 정말 많았어, 혼자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이제는 함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딸 지혜가 귀국했습니다. 오후 3시, 대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민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나 봐.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혜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남편 민수의 인사도 들렸죠. 그 순간 지혜는 거실에서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건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영정 사진으로 보았던 그 얼굴. 어린 시절 매일 밤 울면서 불렀던 그 이름. 지혜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아빠.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혜의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서연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살아계셨어. 기억을 잃으셨었대. 15년 동안. 민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혜의 눈물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지혜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 아빠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꿈에서만 봤어요, 아빠. 지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재도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지혜는 민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 코, 입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얼굴. 정말 아빠 맞죠? 그래, 맞아, 아빠야. 지혜가 다시 아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엄마 서연을 불러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온 집안이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내 사돈이었다니. 강 회장이 감탄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딨어?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내 사돈이었다니. 민재도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줘서 고맙네. 진심으로 말이야. 강 회장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신분 회복 문제. 내가 도와주겠네. 법무팀 총동원해서 빨리 처리하겠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이제는 가족끼리 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의형제를 넘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완전한 가족이 되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민재는 다시 이민재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망 처리되었던 기록도 모두 바로잡혔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 네 사람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민재와 서연, 지혜와 남편 민수. 자, 모두 준비됐습니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환하게 웃는 네 사람의 행복이
사진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서연이 민재의 팔을 껴안았습니다. 행복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혜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식당 가요. 배고파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아빠가 쏜다. 네 사람은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5년의 긴 이별을 끝내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래오래 계속되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돌아올 따뜻한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닿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별트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